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40이 된 미혼 여성인데 결혼을 앞두고 계시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도 있고 해서 한약을 지어 드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생리통 심했고 뭐 부정출혈이 종종 있어서 걱정을 더 하셨어요. 근데 병원 가보니까 자궁근종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궁근종이. 6개월 후에 다시 보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가서 보니까는 2cm였던 게 6cm, 7cm까지 그렇게 커진 겁니다. 수술 얘기가 많아진 거죠. 예. 개복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제 질문은 제가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약을 지어 먹으면 자궁 근종이 더 커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더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그 생식기나 그 여성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은 체질의 문제라면 어떻게 좀 그 스스로 조치를 해야 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하셨어요. 내년 봄 결혼인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40대 초반, 이분은 미혼 여성인데요. 골드미스가 아니라 골로미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골로미스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데 몸이 나이가 돼서 한마디로 그 건강이 골로 간다고 해서 골로미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 일 너무 힘드시답니다. 여성분인데 연장 근무 많고 야근 많고 40대가 되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생리가 얼마 전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건강검진 해봤더니 자궁 근종 있다고 역시 이분도 그러셨답니다. 유방에 혹도 생겼다고 그렇고 출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출산해야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병이 있다면 그것들이 뭘지 궁금하다고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중년에 넘어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출산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출산을 하지 않고 40이 이제 어라운드가 되신 거죠. 뭐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도 강남의 유방암 발생이 제일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적어진다는 통계도 나오고 이 호르몬 장기인 유방과 자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혹이 많이 생기는 장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두 장기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두 장기 혹이 이렇게 잘 생기느냐. 기본적으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에스트로겐의 노출 시간에 따라서 혹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경이 일찍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임신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중단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트로겐 분비되는 시간에서 임신이 되게 되면 노출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1년 반에서 2년 사이 모유 수유하는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노출 시간이 줄수록 사실은 이런 혹이 생기는 비율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혼인 경우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혹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를 낳았었어야 이게 조금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자궁 근종, 그다음에 유방암 걱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다른 사회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조심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자궁 근종은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상에는 여성의 한 20% 정도가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 예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20%면 되게 많은 거니까 5명 중 1명 꼴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언제 치료를 하느냐? 이건 증세가 있거나 이 자궁 근종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생리통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자궁 과다 출혈을 하고 혹은 크기가 커지면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건데 일단 3cm였던 것이 2-3cm였던 것이 7cm가 되어 있다는 건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커졌으니까요. 네. 근데 이때도 이제 만약 6개월 만에 한 4cm가 커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 다른 증세가 없다. 그리고 초음파나 다른 검사상 악성인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증세와 동반된다면 치료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이 자궁 근종을 제거했죠. 그러니까 임신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궁을 다 절제한 적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 때문에? 네. 네,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나. 최대한 자궁을 살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궁 근종만 떼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배를 열고 그 근종을 떼어내는 방법, 그다음에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예. 이게 배 구멍을 뚫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등장한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이프라고 네네. 초음파의 강력한 열을 이용해서 근종을 태우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의 방법이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 근종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그게 스스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여서 쪼그라들게. 예, 스스로 쪼그라들게 하는 치료 방법이 지금은 훨씬 이제 자궁 근종법에 대한 치료가 많아졌는데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이프와 초음파 색전술은 기존의 수술 치료, 복강경이나 개복술에 비해서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지 않고 하이프나 그 동맥 색전술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이건 그쪽 병원에서 상당히 일단 자세하게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맥 색전술은 아주 여러 개거나 아주 크거나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서 나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7cm면 어느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나요? 큰 건가요? 그죠. 5cm 이상부터 수술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교과서에는. 여기서 네. 예. 7cm 는 수술을 권한 거는 합리적인 그런 네. 수술을 권한 건 합리적인데 이분이 임신을 또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적출술은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복강경으로 가서 이 근종만 이렇게 파내는 수술이 있어요. 이렇게 딱 수술방에 가서 이렇게 딱 떼내보면 감자 같은 하얀 게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예. 근데 그게 여러 개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적출술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라면 네. 이렇게 이 근종 하나만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복강경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하이프 장비를 써서 태우는 방법도 있을 네네. 겁니다. 근데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기계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하이프가 이렇게 널리 쓰여인 게. 네. 원래는 암 환자들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장비였는데 네네. 이게 피부 미용 쪽에 리프팅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산부인과 쪽으로 영역이 또 건너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쪽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이게 의료보험이 되는 질병 코드가 따로 있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 실비보험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비보험 되는 코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아보셔야겠네요. 네, 그건 알아보고 네. 그거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 걱정이 임신을 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수술 후에 뭐 하이프든 아니면은 뭐 정말로 개복해가지고 수술을 하든 임신을 후에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신 거고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걱정이시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수술 치료의 적응증 지금 산부인과 대한부인과학회겠죠. 에선 수술 치료의 적응증은 자궁의 크기가 어른 주먹 크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큰 거죠. 어느 정도 큰 거. 그다음에 명백한 증상이 있을 때 자궁 근종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다음에 자궁 근종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 난소 또는 다른 그 생식기관과의 종양과 감별이 안 될 때 이럴 때 수술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이제 증세가 있고 의사가 판단할 때 좀 안 좋을 것 같다가 수술하는 건데 이제 다시 이 기본적인 수술 말고요. 하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SBS 남주현 기자가 보도한 적도 있는데 네. 하이프가 상당히 이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봤더니 이 하이프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MRI를 사용해서 하이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초음파로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초음파로 초음파로 하는 방법에서 이게 상당히 이게 조금 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종이 아닌데다가 쏘는 거예요? 네, 초음파로는 정확하게 안 이제 보고? 감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 하이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한부인과학회에서 최근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가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고 그 조금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여러 개가 아니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초음파로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MRI로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병원에서는 왜 이제 MRI로 하기를 꺼려하냐면 MRI로 하이프하는 데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보다는 MRI를 돌려서 머리 MRI, 뭐 어깨 MRI를 찍는 게 병원으로선 소득이 더 돼요. 그런 것도 있구나. 사실 그래서 MRI로 하이프를 하는 게 병원의 돈벌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안 맞아요. 실제로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MRI로 하이프하는 걸 좀 싫어해요. 아무튼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것 같으면 MRI를 이용해서 하이프를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개정이 됐으니 그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지금 제가 대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자궁근종이 있더라도 임신 성공률이 70에서 80% 정도는 문제없이 임신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종의 위치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요? 달라요. 자궁 우리말 지킴이 후벽부에 만약에 근종이 있다 하면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기가 거기서 착상돼서 자랄 때 근종하고 위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후벽부라면 수술을 빨리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이라면 자궁근종을 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 그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권한 이유가 계속해서 근종이 커지고 있고 근종의 개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개복수술 무서우니까 하이프 수술이라도 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니까 좀 원하셨던 모양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 마지막에 근종이 커진 게 한약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 주시겠어요, 원장님? 제가 임상적 경험으로 볼 때 자궁 근종 및 자궁 물혹, 난소 물혹을 대상으로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저희한테 오는데 그때 저희는 한약을 써서 줄입니다, 크기를. 근종을 한약을 써서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오도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보약이라는 개념이 자꾸 뭐를 생장하고 크게 만든다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줄이거나 할 수 있고, 물론 보약을 먹었을 때 이 자궁근종이 커지냐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니가 줬던 한약이 어떤 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약을 못 먹게 합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면 자궁근종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 먹지 말라고 의사들 얘기하는 게 맞는 답이거든요. 근데 한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한약을 쓰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 이제 봄에 결혼 날짜 잡아놓고 얼마나 행복할 시기예요. 41에 결혼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축하도 엄청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마음은 이렇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 막 속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어쨌든 자궁근종은 분명히 양성 질환이고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결혼 전에 이거 분명히 이제 7cm 정도면 설령 개복술?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 정도면 복강경으로 충분히 부분 절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자궁을 원래 상태로 복원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불안하시면 의사와 상담해서 이 상태를 두고도 임신이 가능하냐를 상담하면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이제 부인과 전문이니까 그러면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계속해서 밤에 아마 잠도 안 오실 거예요. 나 때문에 막 이런 생각 여자분들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분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건강에 좀 주의하면 좋을 게 뭘지 알려달라고 하신 거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선 이게 혹이 왜 이렇게 잘 생기냐에 대해서 조금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까 해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몸에서 받아요. 못 먹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하거나 어떤 조직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요즘 밝혀진 바로는 언폴드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묶여있던 단백질이 풀리는 반응이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오면.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냐 이렇게 봤더니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이 조직은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려면 뭔가 반응을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내가 살아날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폴드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하는 UPR 반응을 하는데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샤페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분열과 생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세포를.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이 세포가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생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의 어떤 기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희한한 거는 이 에스트로겐이 주로 작용하는 유방과 자궁은, 이 에스트로겐이 이 반응을 억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 분열과 생장이 그 프로테인 반응이 확 올라가면 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세포가 죽게끔 프로그램돼 있거든요. 이거는 비정상이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올라가면 죽게끔 돼서 암이 발생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이 반응이 에스트로겐을 만나면 미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 생장만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해서 한동안 이 샤페론이라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자궁과 유방에서는 이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세포의 자멸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분열하고 생장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이 많이 생긴다고 의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노출 안 시키려면 그렇군요. 이 분열 생장이 과하게 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자체를 모르게 만들었나 보다. 네. 에스트로겐이. 예, 자멸사를 못하게끔 미미하게 만들다 보니까 분열 생장만 일어나서 혹이 많이 생기는 거고 지금 옛날에 뭐 재미난 논문이 있었어요. 수녀랑 그다음에 비구니. 수녀 비구니와 그다음에 우리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한 여자 네. 직업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두 군의 유방암과 자궁암 발생 비율을 따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런 남자를 모르고 사는 분들은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높았어요. 예? 네. 그리고 그런 남자를 많이 아는 그룹은 많은 성적 경험을 가진 분들은 자궁 쪽에 암이 네. 많이 생기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걸 봐서도 이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은 경우에 임신이 없고 그러면 유방암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도 그게 같이 맞춰서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에스트로겐이 참 요물이네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못하게 만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40도 넘어갔으면 이제 갱년기도 대비를 해야 네. 되는데. 상당히 좋은 호르몬인데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일단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으면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인자에 대해서 그 유방암이 처음 생기면 그걸 키우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요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대단히 많은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그럼요.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검진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겠죠. 유방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0 초기에 검진이 돼서 치료를 받으면 5년 생존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한 2B 단계 정도로 진행하면 5년 생존율이 한 43%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야말로 이제 조금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조기 진단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유방 엑스레이라고 해서 그 유방을 네. 밀착시켜서 조금 아픈 검사가 있고 네. 초음파로 하는 검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면 둘 중에 하나의 검사만 생각한다면 유방 엑스레이가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방 초음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유방 엑스레이를 생략하는 유방암 검사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양 여성은 서양 여성에 비해서 유방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된다면 유방 엑스레이하고 초음파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이 유방암 위험 물질이다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를테면 콩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그렇게 콩을 많이 먹거나 두부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유방암 위험이 더 높거나 하진 않는다 하는 거고요. 다행이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유방암은 악성일 때만 수술하고 양성일 때는 수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사실 감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하나 문제되는 게 양성인데 너무 많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문제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유방암을 하는 전문의는 뭐 잘 감별하도록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몰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유방암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양성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수술하지 않고 6개월 있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있다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1년 있다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게 악성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간격이 좀 빨라요. 3개월 있다 오세요. 또 3개월 있다 오세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유방암이 크지 않고 초기인데 단번에 수술을 결정한 어떤 의원이 있다면 그런 병원이 있다면 한 번쯤 다른 쪽에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좀 그 정리를 하자면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노출 시간이 좀 긴,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이라면 유방 검진이나 부인과 검진을 좀 자주자주 잘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질투의 화신 이화신이랑 표나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방암 관련한 얘기 그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잘 가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병을 더 키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조심하면 좋을 것 바로 검진인 것 같습니다. 동양인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좀 서양보다 조기에 더 많이 생겨요. 20대에서 40대 발병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나는 40살 돼서해야지 아닙니다. 20대 후반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유방 검진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을 묶어서 여성 건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